우리 특히 우리 윤석열 후보님을 여기서 이렇게 또 뵙게 돼서 각별히 반가운 마음이고 또 후보로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석열 후보님도 계신데 우리가 정부가 해야 될 또 정치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논쟁해보고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일들, 다투지 않고 꼭 해야 될 일들을 한번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지향을 한번 공동으로 선언해보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을 함께 제시하고 의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방금 이재명 후보 연설을 들었는데요. 오늘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된 뒤에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언론들 관심이 매우 컸지요.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 오고 갔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반갑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거의 20몇 년 전에 성남에서 이렇게 법정에서 자주 뵀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보기를 봤을 텐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형사사건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이따가씩 들어오셨어요. 아 맞아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 오늘 안 오셨어요? 아 오늘 뭐 사냥이 뭐 하나 있다고 고무줄도 매일 한 분씩 빠지네. 저도 괜찮은데요? 네, 네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정기남 전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실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윤경호 MBN 논설위원, 김한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수영 컨설턴트, 네. 방금 두 분이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 봤는데 네. 대체로 보면 처음 만나면 가벼운 인사 하잖아요. 네. 만약에 저 같으면 아이고 저 사모님이 다치셨다고 들었는데 좀 어떠세요? 이런 것부터 먼저 물어봤을 것 같은데. 전 제가 보기에 뼈가 있는 데가 오고 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과거 성남지청장 시절과 본인은 성남시장이 되기 전에 변호사 시절을 얘기하는 예. 것 같은데 전 제가 보기에 저기서 윤석열 후보는 우리 같은 이제 법조인이랑 공동체를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뭘 얘기했느냐. 당신은 형사사건의 전문가지만 나는 시민운동했기 때문에 난 당신하고 법정에서 마주치지 않았어. 결이 달라 우리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함의가 전 그렇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바로 저기서 그 윤석열 후보는 그냥 우리는 법정에서 만났던 인연을 그냥 강조하면서 친밀감 표했지만 예. 그 이재명 후보는 우리는 같은 법조인이라도 당신과 나는 그 특수통 검사와 나는 지방에서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하면서 성장해온 그런 인권 변호사이기 때문에 나를 같은 반열에 놓지 말아달라는 그렇게 해석이 될 만한 얘기를 했고요. 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에 대한 안부를 먼저 물었으면 조금 더 화기애애했을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는 역시 돌직구부터 날리는 스타일 같아서 앞으로 행보가 좀 재밌어 보입니다. 정기남 실장, 메시지 전문가가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럴듯하네요.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저도 뭐 느끼는 부분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예. 이게 뭔가 윤석열 후보가 전 두 가지로 들리더라고요. 하나는 좀 말에 역시 뼈가 있어 보인다. 법정이라는 게 이번 대선이 결국은 윤석열 후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결국은 검찰이 후보를 결정하는 거 아니냐. 예. 법정이 결국은 뭐 판가름해주지 않겠냐라는 그런 느낌으로 좀 들린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아하. 두 번째는 이제 역시 그 이재명 후보도 응수를 했습니다만 저는 윤석열 후보가 역시 좀 준비되어 온 발언에 불과하다. 이게 뭔가 방금 시작할 때부터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어쨌든 이재명 후보 부인이 낙상 사고도 있고 모든 도화 언론에 지금 도배됐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면 좀 편한 소프트한 얘기로 시작해도 될 걸 준비된 얘기를 하다 보니 좀 초반에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에 이렇게 두 후보가 나와서 연설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두 번이나 뭐 윤석열 후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축하한다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 입에도 안 올리고 그냥 준비한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워낙 또 말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역시 이제 처음 정치를 해본다는 것. 예. 대통령 후보도 그렇지만 정치를 시작한 지가 이제 4, 5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원고에 충실한 것이
실수를 줄이는 것이다라고 예. 아마 참모들이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연경호 의원 뭐 가벼운 인사말을 오고 간 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깊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뭐 두 후보가 또 의혹이 좀 있고 이번 대선은 뭐 법정 대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말이죠. 심지어 홍준표 후보는 진 사람 둘 중에 한 명은 감옥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1위 의혹 대선이라고 그랬죠. 예. 저는 뭐 오늘 인사는 그야말로 그냥 툭 튀어나온 걸로 봤습니다. 예. 저는 그동안에 어느 순간부터 우리 정치판이 흔히 말하는 마이크 꺼지고 난 다음, 그다음에 카메라가 없어진 다음에 여야 간에 서로 그냥 웃고 넘기는 이런 게 사라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윤석열, 이재명 저 두 분도 앞으로 얼마나 많은 대립각을 세우겠어요? 이 저런 자리에서만큼이라도 서로 좀 덕담하고 예. 뭐 누가 봐도 정말 지금 두 분은 굉장히 뼈가 있는 얘기를 한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튀어나온 그런 걸로도 저는 충분하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사전 그러니까 미팅에서의 인사말은 그것만큼은 서로 좀 과거의 정치판처럼 카메라 꺼지고 마이크 꺼졌을 때 보여주는 모습처럼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래요. 들었습니다. 김한기 변호사 그래도 오늘 이렇게 두 사람이 앉아 있으면서 귓속말도 주고 받았다고 해요. 이제 전하는 얘기로는 이렇게 두 사람이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바로 통화합시다. 한 단계 건너서 하면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재명 후보가 제안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죠? 뭐 사실 지금 그 여야 간의 어떤 이런 대선 국면에서 사실 이 양쪽 지지자로 또 국민들이 많이 갈려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그 분열된 어떤 정치보다는 어떤 통합적인 정치를 추구한다면은 지금 유력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유력 후보들이 상시 소통하고 좀 뭐 오해가 있으면은 또 양해를 구하고 이런 모습은 뭐 아주 바람직한 모습인데요. 예. 저는 뭐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이 되지 않고요. 아마도 두 분이 전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소통을 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늘은 사실은 처음으로 두 분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덕담 수준의 대화가 있을지언정 앞으로 또 두 분 다 좀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좀 경제 지지율도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가시돋친 어떤 서로 간의 비난과 이런 것이 뭐 만연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말 그대로 덕담 수준 뭐 1대1 회동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예. 아마 그 TV 토론 외에는 1대1 회동이 아마 없을 것 같은 또 예상도 들고요. 예, 오늘 두 후보 모두 바빴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는 행사를 마치고 곧바로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했고 윤석열 후보는 광주에 내려갔습니다. 광주 방문 관심이 컸죠. 이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윤석열 후보 5.18 발언, 개사과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또 곤혹스러웠죠. 그동안 이것 때문에 휘청하기도 했고 오늘 광주에 내려갔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갔다고 하는데 광주 시민들 따뜻하게 맞아주기 힘들었겠죠. 결국 5.18 묘역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참배하지는 못했습니다. 입구에서 묵념하는 걸로 대신했는데 광주 시민단체들 오늘 방문을 정치쇼라고 비난했습니다. 장면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빨리 일어나. 거기 좀 같이 앉아. 빨리 일어나. 저는 40여 년 전 5월에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아픈 역사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고 광주의 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5월 광주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예, 정의남 실장. 네. 오늘 윤석열 후보의 광주 방문은 자신의 5.18 발언으로 상처를 받은 분들을 위로하고 또 이제 진정으로 사과하고 이런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늘 가가지고 지금 던진 메시지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윤석열 후보의 그 방문이나 참배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난 어떤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어떻게 보면 5.18 광주 학살의 어떻게 보면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전두환 씨에 대한 어떤 옹호 발언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반대 여론에 대해서 개사과 발언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5.18 유족과 희생자들의 어떤 영령을 어떻게 보면 욕보였다, 명예를 더럽혔다, 뭐 이런 어떤 비판적 인식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오늘 아마 윤석열 후보는 광주 방문을 통해서 지난번 김종인 위원장이 보여줬던 것처럼 5.18 묘역에 참배하면서 아마 또 무릎 꿇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광주 시민이 원하는 것은 어떤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진정으로 여당, 야당의 후보라면 더 이상 이 5.18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의 정쟁의 도구로 쓰인다든가 특정 정치 세력의 또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렇게 치부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정말 윤석열 후보가 고민이 있고 역사의식을 갖추고 있었다면 예. 저는 시민단체가 얘기하는 것처럼 좀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두 번째, 5.18 당내에서 만연되고 있는 왜곡과 폄훼를 청산해달라. 또 세 번째, 뭐 전두환 등 헌정질서 파괴자들의 국립묘지 안장 배제를 하기 위한 국가장법 개정해달라. 아직도 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약속을 했더라. 이런 어떤 본질적인 노력과 약속을 하는 것이 사과의 출발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경호 의원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정치쇼다. 저도 거기에 상당히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가서 저렇게 사과했다.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전두환 논란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난 광주 가서 사과했지 않았느냐라고 아마 되풀이할 거예요. 그 이외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 얘기의 문제는 이건 역사의식에 정말 천박함을 보여준 거지. 광주, 근데 왜 광주냐? 거긴 희생자가 나온 지역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이 다 복합이 돼 있는데 이렇게 한 번 일회성 방문 이걸로 나는 사과했다. 계속해서 아마 되풀이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정치쇼라는 얘기를 하는 거에 할 말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쇼 아니냐 이런 비판 지적 나왔지요. 윤석열 후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도 들어보시죠. 일각에서는 또 정치적 자작극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쇼 안 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마음을 계속 가져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회의 문제가 아니라 발언이 잘못됐으면은 또 그 발언으로 다른 분에게 상처를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받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후회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최수영 컨설턴트 그 발언 후회하지 않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최수영 컨설턴트가 이렇게 쭉 들어봤을 때 오늘 광주에 가서 던져야 될 메시지 어떤 것들이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보기엔 구체성이 조금 결여된 것 같아요. 구체성이. 그렇다면 이제 지금 마지막 말은 지켜봐 달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켜봐 달라. 물론 뭐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를 또 나열형으로 이야기해 놓으면은 그저 약속만 했을 뿐이지 당신이 이걸 어떻게 지키냐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얘기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야 했다. 내가 당을 뭐 내가 대권을 잡게 되면은 이러이러하게 뭐 할 것이다라는 정도 구체성을 가진 이야기들 했었어야 하는데 조금 좀 뭉뚱그린 그 약간 이야기는 있다 치지만 저는 오늘 보면서 동선은 나름 계산되고 잘 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홍남순 변호사라고 사실 세간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에요. 광주민주화운동 때 상당한 역할을 하신 걸로 아는 그런 법조인인데 광주 분들은 다 알죠. 아시죠. 그런데 예. 그러니까 우리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분을
찾아가서 거기를 들렸다가 광주를 간 것은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듬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일종의 말하자면 일정 메시지로 읽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5.18 광주 민주화 묘역을 간 건데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1박을 하고 봉화마을을 가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일들이 정말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호남인들의 마음을 정말 저 사람이 반성했구나. 그리고 역사인식에 대한 전환점이 이루어졌구나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 한두 번 방문은 될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예. 지속성과 연결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호남인들의 상처를 끌어안고 이것을 5.18 민주화 운동의 이 문제를 제도권으로 내가 어떻게 끌어들이고 이것을 끝까지 내가 끌고 갈 것인가. 이 점에 대한 얘기들을 로드맵들을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것만이 사과의 진정성 그다음에 호남을 위무하는 그런 최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김한기 변호사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광주 가서 인권 변호사였던 고 홍남수 변호사 생가도 방문하고 1박 2일로 또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김대중 기념관도 가고 그리고 이제 봉하마을 간다고 합니다. 이런 일정 선거 전략 차원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은 게요. 그 오늘 그 아까 홍남순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법조계에서 그 제야 인권 변호사로서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사실 변호사 업계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시고요. 또 호남 광주에서는 아주 상징적인 존재죠. 그래서 저는 기사에서 보고 접하고 굉장히 이거는 물론 뭐 전략적인 측면이 가미된 건 당연하겠지만은 되게 유족들을 만나고 되게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봉화마을도 사실 그 5.18 가서 사과하고 이제 봉화마을 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좀 보수 쪽 아니면 윤석열 후보한테 당장 표에 크게 도움은 안 될 겁니다. 이게 정치공학적으로는 당장 도움이 안 되겠지만은 지금 윤석열 후보는 어디까지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 원하고 노리고 출마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당장 뭐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거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좀 큰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통합을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오늘 방문 자체가 일회성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그 광주 시민 더 나아가서는 호남 분들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마음을 열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가서 찾아가고 사과를 받지 않으면은 계속 사과를 해서 언젠가 예. 마음을 열 때까지 계속 방문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후보 광주 방문 평가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을 놓고 내부 진통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선대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이준석 대표, 김종인 위원장 또 윤석열 후보 캠프 이런 곳의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원장으로 놓느냐, 본부장은 누구로 할 거냐 이런 인선을 놓고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요.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을 맡게 된 권성동 의원은 아직 밑그림 확실히 그리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금태섭 전 의원, 윤희숙 전 의원 같은 분들을 김종인 전 위원장이 추천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권성동 실장 얘기를 들어볼까요? 의원직을 사퇴한 지 얼마 안 된 마당에 경선에 참여하는 건 그렇다. 그래서 본선에는 반드시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최근에도 저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희들은 캠프에 모셔서 큰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예. 공동 선대위원장의 으로 추천을 받았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도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했고 한 정치인이고 예. 그렇지만은 그 두 분들은 실무적으로 일을 제대로 해야 될 분들이지 무슨 공동 선대위원장 이런 타이틀은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권영세 의원을 선대위원장인가 뭐 본부장으로 추천했다.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후보에게 권영세 의원을 그 어떤 특정한 역할로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다른 분들의 이름을 언급했었고 다른 분들의 이름을 제가 적당한 그런 어떤 본인들의 자질과 결부해서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한 적은 있고요. 예. 제가 권영세 의원에 대한 언급을 다른 자리에서는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걸 후보에게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 이름 난 과정을 했던 것이 후보에게는 권영세 의원 이름을 직접 전달하는 적은 없습니다.
윤경호 의원, 왜 그런데 저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벌써 논공 행상을 하나.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선출이 되는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컨벤션 효과.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보다 뭐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ARS 뭐 조사니까 조금 신뢰성은 떨어지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겼다고 하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정권 재창출론이 여전히 정권 유지론보다 조금 더 높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되니까 대세론이 더 저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 벌써부터 논공 행상을 하나. 그러면 어느 자리를 차지하면 그게 곧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은 거기에 미리 티켓을 선점하는 게 되고 또 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건가.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올수록 아마 유권자들은 눈살을 찌푸릴 거예요. 아, 벌써 오만하게 나오는구나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의아해 보이는 거는 윤석열 후보는 당연히 대선 후보로 뽑혔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다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로 지난번에 뽑혔고 젊은 보수를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니까 나름대로의 지분이 있다고 봐요. 근데 김종인이라는 분은 벌써부터 어떻게 삼각축을 하나 차지하는 정도로 당내에서 대접을 받느냐. 저는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굉장히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김종인이라는 분이 전략가로 필요한 건지 아니면 뭐 대외적인 얼굴마담으로 필요한 건지 아니면 뭐 정책통으로 필요한 건지 이 개념이 참 모호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삼각축의 하나로 저렇게 자리를 잡는다는 게 결국 자리 싸움, 티격태격. 왜냐? 지금 선대위 구성이 미뤄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얘기는 좀 따로 떼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제 정기남 실장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다 데리고 선대위로 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파리떼, 하이에나, 거간꾼. 그러면은 그쪽에 이렇게 미리 가 있던 사람들은 하이에나고 파리떼고 이번에 돼가지고 이렇게 추천하면은 그 사람들은 뭐 치타고 뭐 목인가요? 예, 결국은 이제 그 자리를 비워야만이 김종인 위원장이 추천하고 또 본인의 어떤 지도력,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간꾼, 파리떼 이런 얘기들을 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대세론에 어떤 그 힘입어서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어떤 세력들이 참여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후보가 됐기 때문에 야당이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절박감이 있다면 정말 정예화된 선대위 또 그다음 목표가 있는 선대위 뭐 이런 것을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지향하는 거라면 저는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현재로서 보여지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미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금태섭 전 의원이나 윤희숙 전 의원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또 비서실장에 누구를 비토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봐서는 이게 건강한 어떤 논쟁이라기보다는 선대위의 어떤 구성을 통한 또는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뭔가 농공 행상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측면이 있어서 이제는 윤석열 후보가 전적으로 이 문제를 어떤 결단력을 가지고 풀어내야 될 하나의 중요한 과제를 안게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이 난항을 겪는 것은 바로 아까도 윤경호 의원이 지적했듯이 김종인 위원장을 놓고 이런저런 계산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와야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다.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좀 얘기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 내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재호 전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김종인 그 위원장이 바로 부패 전력자잖아요. 비리 전력자잖아요. 뇌물로 감옥 갔다 왔잖아요. 네. 과거 일이라 하더라도 선거에는 원래 과거를 뒤지는 거니까 여당이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본인이 선거판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이게 도움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할 글을 또 연배도 됐잖아요. 그래야지 그걸 뭐 자꾸 뭐 대선판을 내가 또 한다 뭐 그러고
킹메이커는요, 한 번 하는 겁니다. 킹메이커가 뭐 직업처럼 매번 하고, 나도 킹메이커 한번 해봤지만, 킹메이커는 한 번 하는 거예요. 또 킹메이커는 그 킹하고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아, 네네. 그래야 진정한 킹메이커지. 그렇죠. 킹메이커 뭐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예. 예, 최수영 컨설턴트 이재호 고문이 아주 세게 이야기하네요.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전 사실 권성동 의원 발언 중에 전 두 가지가 주목이 돼요. 예. 뭐냐면요, 그 김종인 위원장과 협의를 했느냐, 그러니까 얘기를 나누냐 해서 얘기를 나눴다. 그런데 전권을 달라 그런 말씀 없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얘기는 전권을 요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고요. 또 하나는 그럼 그렇게 앞으로 합의하느냐 하니까 뭐라 하냐. 합의? 아니고 협의다. 아하. 합의는 뭐냐면 합의란 말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결정을 내려야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다는 예. 거고 협의는 논의한 다음에 결정을 후보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건 굉장히 뉘앙스가 다른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뭘 보느냐면은 이번에 선대위 구성을 계기로 저는 국민의힘에 주류 세력이 교체될 가능성을 놓고 지금 양쪽이 치열하게 붙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친이 친박 이후에 그 메인스트림이라는 게 없어요. 보수 정당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다시 만일 정권을 잡는다면 집권 여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주류 세력이 누가 되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그걸 놓고 지금 세게 한판 붙었다고 보는데 저는 변수는 이번 한 달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만일 윤석열 후보가 지금의 지지율을 그나마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간다 그러면 굳이 솔로 무대로 해서 승리 가능한데 뭐하러 상황 리스크 무릅쓰고 김종인 원톱 가겠습니까? 네. 전 안 간다고 보고 2030도 마찬가지입니다. 2030의 지지율이 지금 컨벤션 효과가 아니라 유의미한 수치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굳이 협업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굉장히 변수가 될 걸로 보는데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이 맥락 아직도 백지 상태라고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 선대위 출범이 이달 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원래 과거에는 대선 기획단을 출범시켜서 논란이 될 만한 거 사전에 거르고 가는데 이번에 그게 없기 때문에 선대위 출범이 저는 어쨌든 대권, 당권, 지방선거 공천권을 둘러싼 권력 투쟁의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래요, 김한기 변호사.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고 오는 게 득도 있고 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륜이 있는 분을 모시고 선거를 치르면 윤석열 후보 정치 신인이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정치 신인이라고 하는 신선함을 가릴 수도 있잖아요. 그 후자 측면이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 윤석열 후보의 그 지난 경선 과정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캠프 구성으로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그 구성원들을 보면 또 일정 부분은 또 그 과거에 계셨던 분들이 또 등장하는 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럼 이게 후보는 새로운 사람인데 주변 분들은 좀 식상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난 정권에 사실은 책임져야 될 분들이 또 같이 서 계셨던 장면들 많이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 후보라는 사람이 과연 새로운 어떤 개혁 메시지를 주는 사람 맞나? 이런 의구심도 가진 건 맞아요. 그래서 이런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이걸 누가 정리하냐?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부득이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럼 김종인 위원장은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그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소위 어떤 말해서 신상이냐?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게 그럼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딜레마인데요. 지금 2030 나오고 뭐 각 세대 어떤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지만은 모든 책임은 윤석열 후보 본인한테 있어요. 본인이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했으면은 본인이 메시지를 던지고 그런 어떤 인적 구성을 본인이 갖춰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면이 보이지 않아서 앞으로 윤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가 좀 매우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요, 윤경호 의원.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놓고 바로 그런 지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김종인 위원장한테 휘둘리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고 그래서 그랬는지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만났다고 합니다. 뭐 견제용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됐든 김병준 위원장이 됐든 꼭 이렇게 옛날에 하셨던 분들을 모시고 와야 국민의힘이 대선 치릅니까? 바로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이분이 필요했던 것은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나서 정말 기존의 정당으로서
설당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는. 그래서 아무도 얼굴 대표하기 힘든 상황에서 모셔왔었던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리를 쭉 잡아갔고 이준석이라는 뭐 또 젊은 대표를 뽑았고요. 지금은 더군다나 온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대선 후보까지 뽑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김종인이라는 비대위원장 출신의 한 이 주체가 왜 필요한 거냐. 전 그런 점에서 정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걸 누가 필요로 하는 거냐를 규명을 해보면, 그러면 그분에게 힘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모셔서 모두 다 같이 가는 정도에 그치는 건지 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진남 시장, 더구나 이번 선거는 2030 MZ세대가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선대위원장 뭐 올드하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MZ세대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도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노회한 전략가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본질을 보시면요. 벌써 오늘부터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금태섭, 윤희숙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중도 확장성이 강한 인물들을 내세우면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군가를 내세워서 정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또 역시 후보와 관계에서 본다면 또 상황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야당이 뭐 예를 들면 야당한테 승리만 안겨주고 그래 내가 할 역할 다 했다 떠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여기서 아마 이 하나의 어떤 승부수랄까 또는 어떤 그 분기점이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정말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 소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중도 확장성, 소위 2030과의 청년층, 또 이른바 스윙보터층을 어떻게 지지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관건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노회한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서 총괄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주는 것은 정말 하지하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만약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 임태희 전 실장을 추천했다면, 그리고 또 금태섭, 윤희숙 전 의원을 추천했다면 어떤 걸 노렸을까요?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바로 들어가면은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2030이 원하는 그런 지금 시대상, 시대 교체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어떤 메시지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저분들을 추천했을 때 내가 빠지고 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죠. 저분들을 앞장 세워서 저분들을 앞장 세우고 본인이 총괄 컨트롤 타워를 맡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분들은 바로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에게 김종인 위원장이 다가갈 수 있는 이른바 그 포장용 아주 좋은 신진기의 상품들이죠. 윤희숙 의원이라든가 지금 금태섭 의원은 사실 금태섭 의원은 어느 정도 얘기는 됐어요. 계속 그 책 발간서부터 같이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보조를 맞췄고, 윤희숙 의원은 어쨌든 이번에 반문의 상징 또 반 이재명 전선에 섰던 최종 아주 그 정의 전략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 가지고 중도에 마치 외연 확장한 듯 비춰지지만 실제로 이분들을 앞장서서 내가 뭔가 윤석열 후보의 그 캠프를 내가 총괄 지휘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되기 때문에 사실 저 카드는 그러면서 말은 총괄 선대위원장이라고 했지만 사실 초선하다가 중간에 나간 윤희숙 의원이라든가 민주당에서 활동하다 온 금태섭 의원이 과연 선대 본부장을 맡을 급이 되겠는가.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 선거를 조금 아는 캠페인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즉각 동의하기 좀 어려울 사안들이거든요. 이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노림수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라 저는 분석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만약에 미진하면 특검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처음으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저는 이 부정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그 점들을 아주 오랫동안 제 자신 스스로 실천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일단은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까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또는 의문이 남는다면 저는
그게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의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후보시죠. 이 하천대유 대장동 문제와 본인의 소위 본부장이라고 그러죠. 본인의 비리, 부인의 비리, 장모의 비리, 이걸 뭐 본부장 비리라고 해서 부르던데 이런 문제들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저는 이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은 사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저는 윤석열 후보께서 특검을 빙자해서 수사 회피, 수사 지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 특검 수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동시 특검은 반대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김한규 변호사, 제가 앞부분에 이제 윤관석 총괄선대본부장 얘기하면서 혹시 당과 협의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흐리긴 했지만 뭐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미 어느 정도 특검 수용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라고 의견은 좀 모아진 것 같아요. 예, 아마도 이런 중차대한 사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 본인과도 어떻게 보면은 뭐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냥 던진만은 보이지는 않고요. 당연히 당과 최소한의 협의는 한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밝힌 특검에 대해서 좀 간접적으로라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마 포인트를 쌓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검찰이 대장동 관련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의혹을 보내고 있고요. 예. 또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이 수사를 총 책임지고 있는 수사팀장이 좀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이 중차 대응은 어떻게 보면 수사 상황에서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게 좀 일반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지사가 적극적으로 특검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나온 건 아주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동시 특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동시 특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에 관련된 수사는 사실은 공수처라든가 지금 검찰이 되게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장모도 있죠. 되게 열심히 되게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거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건 검찰이 하는 것도 충분하다. 윤석열 후보는 아니야 내 것도 특검으로 넘겨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근데 아까 아무튼 대장동 관련해서는 뭐 저 개인적으로라도 좀 빨리 특검이 도입돼서 그 전까지 검찰이 수사하되 이 모든 의혹을 싣는 것이 아마 이재명 후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예. 특검 수용 의사를 관훈 토론회에서 밝혔는데 윤경호 의원, 관훈 토론은 대선 후보들로서는 피할 수 없는 토론회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매우 중요한 토론회라고 인식하고 이 자리를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는 자리로 이용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럴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뭐 여러 조사가 나왔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여론, 국민 여론에 특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점을 의식을 했다면 특검 절대 안 된다. 그거 잘못하면 오히려 역풍 맞죠. 대세를 여론이 그렇게 가고 있다면 나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 존중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특검 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고 최소한 특검 지명해야 되고 3개월 내지 4개월 후딱 지나지 않습니까? 아까 정기남 우리 전 실장이 그 얘기하셨는데 지금 검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지금 대선 후보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중에 우스갯소리로 뭐 유동규라는 사람과 손준상이라는 두 사람이 만약에 변심을 하거나 아니면 말을 조금만 뭐 달리하면 두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거든요. 예. 굉장히 위험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한다면 이 여론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 얘기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후보도 사실 그 부분을 털고 가야 대선도 제대로 치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고 나서도 예. 오히려 더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오죽하면 홍준표 후보가 나중에 뭐 떨어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굉장히 심한 얘기까지 나왔겠습니다. 네. 예, 오늘 뭐 대장동 청문회라고 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한 의혹 질문 많이 쏟아졌고요. 또 한 가지 음주운전 관련해서 뭐 이재명 후보의 전력 질문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쿨하게 사과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특히 공직자가 된 이유로는 그런 실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좀 배려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 경력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행정 경영에 최종 책임을 지는 리더는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적어야 하죠. 그런데 초보는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깨끗할지 몰라도. 제가 저희 가족하고 다툰 내용이 녹음이 돼서 온 사방에 그게 지금도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상처가 되고 또 제가 인격 수양이 좀 부족해서 그런 어떤 경우하든 간에 그런 욕설 녹음이 만들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 제가 욕설을 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또 사과드립니다. 제 부족함의 소산이죠. 예, 최수영 컨설턴트, 이 음주운전, 초보운전은 안철수 후보가 네, 그렇죠. 했던 얘기죠. 지난번 일요일 날 북콘서트 선을 넘다라는 책을 발간했을 때 진중권 교수와의 대담에서 한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음주운전 대 초보운전의 대결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에 윤석열 후보 정치 신인인데 초보다 이걸 빗대서 그렇죠. 한 얘기인 것 그걸 이제 같아요. 부각해서 한 얘기인데 사실은 저 질문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프레임이거든요. 예. 어떤 대답을 해도 부정적인 기사라든가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잘 빠져나간 걸로 저는 봅니다. 근데 제 원래 이제 관훈클럽이라는 게 질문자는 사전에 통보가 되고 분야는 통보가 되는데 디테일한 질문은 사전에 조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질문은 아주 돌발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본인이 순간적으로 고민했지만 아마 아주 순발력 있게 돌파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음주운전은 내가 어쨌든 내가 뭐 실정법을 위반해서 벌금 내고 그래서 책임을 졌으니까 괜찮은데 초보운전이 위험하다는 프레임으로 이제 이른바 아주 윤석열 후보는 초보라는 이제 걸로 이제 치환을 했는데 잘못 또 해석하면은 음주운전을 또 우리가 국가가 이렇게 세게 제어하는 것들이 사회적인 굉장히 흉기가 될 수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걸 또 쉽게 너무 용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저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프레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저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저 질문이 이제 앞으로 계속 본인이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기도 불안정한 후보라는 입장을 계속 탈피를 하고 그런 이미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도 청년층에서 비토를 받고 어쨌든 실언 때문에 굉장히 지금 후보 리스크가 있고 문재인 정부의 차별화 딜레마에 빠져 있는 3대 지금 악재에 빠져 있는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본인은 음주운전이 더 낫다라고 능숙한 이재명을 할 수 있다는 브랜드를 내세우는데 과연 그게 진짜 본선에서 지지율로 다시 재평가 받을지 저는 상당히 좀 의문이 갑니다. 관훈클럽 언론인의 침묵단체이긴 합니다만 관훈클럽 토론에는 정평이 나 있죠. 그리고 언론인들이 얼마나 날카롭게 질문을 또 해댔겠습니까?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많은 질문 나오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워했던 것 같고 또 음주운전 경력 또 뭐 형수 욕설 이런 질문도 있었고 지금 문재인 정부와 과연 차별화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초점을 맞춘 그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3기 민주당 정부가 100%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악화시켰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정권에 또 실제 참여한 일원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있게 될 이재명 정부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것은 공유하되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고치고 또 필요한 것들은 더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더 유능하고 더 민생적이고 더 전진하는 그런 정부가 될 거라는 걸 끊임없이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남 실장, 이제 이재명 후보는 계속 청출어람 얘기합니다. 뭐 좀 더 나은 색깔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저 부분이 상당히 고민되는 지점일 거예요. 이 정부와 똑같은 거냐 다르냐라는 질문을 계속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또 여당의 후보가 갖는 숙명과 같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후보가 관훈 토론을 통해서 어찌 보면 정말 이 순발력 또 이렇게 정면 돌파 전략 이게 좀 느껴졌었거든요.
특검 문제만 하더라도 특검 수용 문제만 하도 당 전략사에 대해서는요. 이걸 지금 단계에서 이것이 공론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런 협의를 아마 했을 것이고요. 협의 과정에서도 내가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돌파하겠다고 했던 것은 아마 이재명 후보의 주도력이 관철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또 마찬가지로 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문제, 이 문제가 앞으로 두고 선거운동 내내 아마 제기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이미 정권교체 지수가 50%를 상회하는 수준이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차별화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냐. 소위 이른바 극복할 수 있는 모습. 예. 이것을 소위 정책과 행정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텐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과거의 정치권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유능한 행정가적 어떤 포인트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핵심 과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번 토론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그런데 워낙 질문이 까칠하고 직설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패널들과 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사퇴하고 책임을 지실 걸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건 질문이라기보다는 공격에 이제 해당될 수 있죠. 뭐 혹시 김희원 패널님 뭔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구속하고 처벌받는 거 감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비슷하죠. 대장동 의혹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후보님께 질문할 그 의혹이 없어서가 아니고 국정에 대해서 총무님이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편향적이신 것 같아요. 저 질문이 좀 마음에 안 드시고 거슬리는 게 있더라도 패널 자체에 대한 평가라든가 네. 질문에 대한 평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는 지금 국민을 대신해서 여쭤보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경호 의원. 사실 토론회에서 보기 힘든 모습이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응 토론은 원래 상대를 얼마나 자극하느냐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요. 그러나 상대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안 할 수 없다라고 사실 그게 사실 그동안에- 다른 토론회에 비해서 좀 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에는요. 관훈 토론이 명성을 가졌던 이유는 지금은 모든 토론이 너무나 많이 개방돼 있고 누구나 다 접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관훈 토론 만약에 지상파나 아니면 종편에서 중계를 안 해도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그것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에 언론이 제한적이고 이럴 때는 그런 접근 기회가 봉쇄돼 있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정말 흔히 말하는 사이다 같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질문에 대해서 과연 후보가 어떻게 잘 답변을 하느냐 이건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들처럼 즉자적인 대응, 순발력 이런 예. 것도 있고 평소의 내공 이런 게 이제 싹 쌓여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질문 자체에 대해서 또는 질문자에 대해서 저렇게 공격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워낙 토론을 많이 했는데 네. 앞으로 가는 토론에 또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다 나올 나오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토론들이 지지율에 반영이 되겠죠? 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사자 토론이 더 지지율에 직접적 반영은 되겠지만 사자 토론을 구성하려고 그러면은 그건 선관위도 개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관훈 토론 클럽 이런 것처럼 이제 특정 단체에서 불러서 이제 질문들 하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여기에서는 단순히 이제 Q&A,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답변에 대한 어떤 다양성들에 대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의 폭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만 가지고 있는 미천을 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주 또 예. 불행한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 자신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인다. 이건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과 가치를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나름대로 거쳐봤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사실 오늘 첫 토론회였고 윤석열 후보가 관훈클럽 데뷔전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전에 기존의 국민의힘과의 토론과는 또 다른 양상이고 이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언론인들의 검증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사실 돌파해내는 것 굉장한 어떤 우리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 너무 돈 많이 푸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 전국민
방역 지원금 지급 얘기가 나오고 있죠. 홍남기 부총리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윤호중 원내대표 지금 민주당 선대위원장 맡고 있죠. 마스크 값으로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조금 더 부담이 있더라도 계속 마스크를 쓰셔야 되는데 이미 약 500일 가까이 우리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써오셨습니다. 이 500일에 하루에 마스크 하나만 썼다고 해도 KF94 마스크가 지금 한 500원 합니다. 이것만 해도 한 20만 원이 넘는데 2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계속 마스크를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면서 이 일상 회복과 함께 이 방역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일상회복 방역 지원금을 구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기 변호사, 마스크값 25만 원 지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솔직히 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방역이란 말을 붙인다는 자체가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좀 궁색하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 정부의 입장은 얼마 전에 전국민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88%니 80%니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갑자기 100% 하려고 그러니까 부득이 방역이란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방역에서 많은 희생을 했던 소상공인이라든가 저소득층 분명히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층이 있거든요. 좀 정부가 좀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은 명분도 있고 포퓰리즘이란 비난도 피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정부가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남 실장 의견 들어볼까요? 저는 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좀 불가피한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보면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 차원에서 저는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의 방식 자체가 조금은 꼼수로 비칠 수 있다. 이를테면 올해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하는 방식으로 뭐 이를테면 재원을 만들겠다. 그 방법 자체가 상식 바뀌고요. 또 하나는 좀 국가재정법하고도 또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오히려 후보의 뜻을 존중하고 또 당 차원의 그런 판단이 섰다면 이를테면 예산 반영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 전공법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